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월가수의 교육의 남인거입니다. 이제 시험 끝나고 성적표도 받았고요. 12월 31일까지가 우리 원서 접수 마감입니다. 오늘 지금 12월 9일 2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설명을 진행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3주 정도 뒤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원서를 대부분 다 집어넣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화면을 이렇게 보면 제가 9월 달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26학번이다. 26이라는 말은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날아오를 때 쓰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직원분들이 이제 26 말고 도약하는 걸 보여줬네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무언가 도약하는 걸 꿈꿔야 되는데 우리가 성적은 이제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다 보면 내 점수를 하나도 이제 아깝지 않게 원서를 쓰는 데도 그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기대치도 않았는데 합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실제로 어떤 친구는 안정으로만 지원을 해서 실제로 점수가 좀 남게 지원하기도 하죠. 이 정시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가나 다군 세 개의 원서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만들어야 되느냐의 기본적인 게임의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느 군은 이 대학 정도는 내가 안정을 써야 되겠구나, 적정을 써야 되겠구나,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도전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3주 동안 하게 될 텐데 그 고민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하게 고민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1부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부에서 저희 손주훈 회장님께서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한 2시간 동안 듣는 게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학생 숫자가 이렇게 됐다. 재학생이 늘었습니다. 졸업생은 변동이 별로 없죠. 실제로 저희가 아침에도 잠깐 임원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미 기숙학원에 재수를 결심한 친구들이 작년보다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내년에 입시가 마지막이다 보니 공격적으로 원서를 쓸 친구들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어찌 보면 시험이 어려워지면 원래 도전적으로 원서를 쓰는 친구의 경향이 더 많아져요. 왜 그러냐? 각각의 학생들 점수의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다 보니 이 대학은 되겠네, 이 대학은 안 되겠네 라는 게 굉장히 이제 명확해지는 게 시험이 어려웠을 때거든요. 반면에 시험이 쉽게 되면 아이가 1점 단위당 점수가 너무나 많이 몰려 있게 되죠. 물론 구간마다 다르지만 근데 올해는 어찌 보면 실제로 시험도 어려웠고 재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이 바뀌는 마지막 입시구나, 한 번 더 할까? 라는 심리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라는 건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선택 과목이 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건 여기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작년보다 3만 명 이상이 줄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자연계 모집 단위를 보면 특정 대학은 미적분에 5%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 3%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 실제로 10% 가산점 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확통 선택자한테는 이 미적분을 가산점을 주는 대학은 실제로 피하게 되겠죠. 그럼 올해는 피해야 될 친구들이 더 많아지겠네 라고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 응시자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구나, 미적분은 오히려 3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구나, 실제 올해 전체 수험생이 3만 명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미적분에 가산점 주는 대학교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떨어지거나 합격선은 떨어질 가능성이 꽤 높겠는데 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야 된다. 이런 게 우리 지금 공부해야 되는 하나의 상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탐구도 마찬가지죠. 탐구도 사회탐구 응시자 숫자 정말 많이 늘었죠. 의도적으로 사탐런이라는 걸 친구들이 많이 실행했기 때문에 과학을 2과목 본 친구들은 16만 명이나 줄었고요. 실제로 한 과목을 실제로 사회로 바꾼 친구도 3만 명이 늘어났으니 우리가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이 친구들은 탐구를 2과목 선택한 거니까 13만 건의 탐구 건수가 줄어든 거고요. 여기 3만 건의 또 과학 탐구 건수가 줄었으니 올해 과학 탐구의 건수는 거의 16만 건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지금 과학을 잘 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과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이거나 과학에 가산점을 많이 주는 학교는 실제로 과학 응시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 이상의 점수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작년만큼 지원자가 많지 않겠는데, 이런 우리가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반면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실제로 가산점을 안 주는 자연계 모집 단위를 쓰거나 실제로 이제 이 친구들이 사탐을 본 친구들이 이 탐구의 점수 가중치가 없는 적은 학교 쪽으로 몰리게 되면 이제 지원 패턴이 작년, 재작년하고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언가 과거의 데이터도 참고를 해보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이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만한 굉장히 변동 요소가 많다라는 건 여기까지 또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면, 우리가 국어가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험 결과가 나오고 나면 원래 제일 중요한 과목은 국어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면 여기에 표준점수 최고점과 최저점의 점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국어는 100점이고요. 작년에는 98점 차이가 났습니다. 참고적으로 3년 전에는, 재작년에는 몇 점 차이냐면 109점 차이가 났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국어라는 과목은 거의 원점수 100점과 0점 사이의 점수를 표준점수가 그대로 반영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78점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22점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21점이 사라졌었고요. 그럼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찌 보면 점수가 78칸밖에 없다 보니 똑같이 수험생이 50만 명이 시험 봤는데 동점자는 훨씬 더 많게 되는 거고요. 국어는 이게 분포가 펼쳐져 있는 게 훨씬 더 큰 거죠. 그럼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실제로 미미하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은 당연히 국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탐구도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 차이가 오히려 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표준 편차가 큰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세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세히 보면 올해 국어 우리가 밑에 1등급 컷이라는 게 있어요. 1등급 보통 4%를 살짝 넘어가는 동점자까지가 1등급이죠. 그래서 올해 4.67%까지가 1등급이래요. 점수 차이는 147과 133점이니까 점수 차이로 따지면 14점 차이가 나는 거고요. 점수 구간으로 하면 실제로 13구간이 있겠죠. 각 격차로 따지면 이 14점에 4.67%가 있는 거다 보니 학생들이 굉장히 분포가 분산되어 있는 입시다. 작년에는요? 라고 질문하면 8점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모집 이제 해당되는 인원은 조금 적긴 하지만 동점자가 되게 많았던 구간이죠. 근데 올해는 점수 구간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국어 변별력이 굉장히 큰 거구나 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어요. 1등급 내에서도. 수학을 기본적으로 보면 11점 차이 납니다. 작년에 9점에 비해서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수학도 어느 정도 점수가 분산됐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동점자가 조금 많이 늘어나서 인원도 꽤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수학은 각각의 점수에 동점자 인원은 작년하고 비슷할 수 있겠는걸? 이렇게 볼 수 있다. 여기에 또 하나, 영어 같은 경우는 올해 1등급, 2등급 해당되는 인원이 꽤 많이 줄었죠. 1등급은 3%가 줄었고요. 2등급도 2%가 줄어서 2등급 이내 드는 친구는 5%가 줄어들었다.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1등급 받는 애가 극소수로 바뀌었네. 작년에 절반이네. 그럼 어떤 대학교가 1등급의 점수를, 영어 점수를 높게 점수를 쳐줘요? 예를 들어서 100점을 주고 2등급을 어떤 대학교는 98점이라고 줘요? 어떤 대학은 97점이라고 줘요? 어떤 대학은 95점이라고 줘요? 이렇게 만약에 세 개 대학교가 경쟁 대학이다 라고 얘기하면 1등급 받은 친구는 어느 대학교를 사랑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2등급을 95점 준 학교를 사랑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반토막 났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원래 1등급 받아야 되는 친구들의 3%가 2등급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95점 주는 학교를 싫어하겠네요. 그럼 97점 주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나은 거고 2등급을 98점 주는 학교는 정말 내가 애착하는 대학으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영어 이거 가지고 뭐가 바뀔 거냐. 1등급을 요구하는 대학, 2등급 아이들이 많이 가는 대학은 실제로 이걸로 지원 패턴이 올해 굉장히 달라진다. 작년에 입시 결과를 우리가 참고를 하는데 이 대학이 많이 몰릴 대학인 거냐 많이 안 몰릴 대학인 거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1등급 줄었어요 2등급 줄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2등급까지 다 줄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연세대쯤 가는 아이들, 고려대쯤 가는 애들, 이 아이들은요 작년 기준으로는 1등급이 6%였으니까 다 1등급이었을 거야. 상당수가 80% 이상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올해는 3%로 줄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 학교는 아이들이 작년에 비해서 1등급 아이들이 80%가 아니라 40%, 50%로 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면 격차가 작은 학교가 실제로 2등급 애들도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고 이 혜택 때문에 17%까지 다 2등급이다 보니 누적으로 하면 17%까지 2등급이죠. 그럼 영어를 15% 정도 맞아서 2등급 겨우 맞은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대학을 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등급 애들이 적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지원 패턴에 영향을 끼친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징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국어는 서열이 명확하게 분화돼 골고루 분포돼서 근데 수학은 특정 점수대에 무지하게 많이 몰려 있대요.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자료를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죠. 이 국어라는 과목은 위에 누적 인원까지는 여기 900명대, 1000명대 여기까지는 인원이 적다가 요 밑으로 내려가면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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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명, 3000명 이렇게 요 구간은 동점자가 꽤 많은 반면에 위에는 인원이 굉장히 적죠. 근데 어찌됐건 많아봐야 3500명 1등급 컷에 해당되는 인원이 3500명으로 많은 편이고 나머지는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수학을 보면 특정 구간 4군데에 다 몰려 있죠. 실제로 여기 9000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130점은 실제로 아이들이 동점자가 9000명이나 되고요. 이 친구보다 잘한 친구는 8598명이래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8599등인데 동점자가 9019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 점수야 라고 하면 내 위에가 8500명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이 점수대 아이들이 수학만 가지고 생각하면 원래 의대, 약대 이런 학과들의 전체 정원이 6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정원까지 더하면 7000명이 넘어요. 그럼 이 정도는 원래 연고대쯤 가는 친구들이 받아야 되는 점수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왜? 의대나 약대나 수의대나 여기까지는 다 자연계 모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서울대 자연계 모집 인원을 1500명을 잘랐으니까 7500명이 자연계야. 그럼 여기까지 8500명이니까 문과 애들 일부 빼고 나면 여기까지가 서울대 붙는 친구겠구나. 그럼 여기 9000명은 연고대를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대학의 아이들이겠네? 라고 생각해서 보통 이 점수면 연고대 쓸 때 크게 무리가 없겠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인기학과든 비인기학과든. 그럼 이제 우열이 뭘로 가져진 거죠? 이 국어로 가져지거나 탐구로 가져지거나 그리고 영어 등급으로 갈려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영어 이 수학이라는 건 어찌 보면 실제로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고정으로 동점자가 너무나 많다. 중간에는 굉장히 소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점수 아니면 이 점수, 이 점수 아니면 이 점수, 이 점수 아니면 이 점수에 다 몰려 있다 보니 실제로 이 점수에서 내가 국어를 어떻게 받냐? 이거에 따라서
실제로 점수가 여기는 1점 모자르네? 아, 이거 국어 때문이구나. 여기는 1점이 남네? 아, 이거 내가 국어를 1점 잘 봐서 그렇구나. 이렇게 무언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고, 그럼 실제로 아이들 지원 패턴이 어떻게 될 건지를 이렇게 무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학교 예측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텐데, 그것도 그냥 아씨 이거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포를 보면서 확인 한번 하셔야 된다.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꼭대기를 보니까요. 100분이 100,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대요. 근데 99는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럼 동점자 100분이 100인 친구는 인원이 줄었다면 여기에 대부분 다 몰려있구나. 여기도 보면 100분이 100은 인원이 1000명 정도 늘어났고요. 100분이 99 이상은 2000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여기 두 개에 해당되는 친구가 누굴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가천대학교나 순천향대쯤이 100분이 반영하는 의대거든요. 그럼 대부분 여기 정도 해당되는 친구가 그 대학을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도수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교의 가장 정점에 있는 가천대 의대, 다군의 순천향대 의대는 올해 지원할 친구들이 많아졌겠다, 작년보다.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 대학이 왜 모의 지원 숫자가 이렇게 많지?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가만히 보다 보면 여기는 왜 이래서 많은 거구나. 그 밑에 100분이 98을 받은 친구는 작년에 여기 4,000명이나 했었는데 1,000명밖에 없다 보니 누적 도수로 합쳐도 올해 수험생이 3만 명이나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기 11,000명 작년보다 900명 줄었고요. 이 수학은 무려 3,000명이나 줄었어요. 100분이 98쯤 맞으면 탐구까지 만약에 98을 맞는다고 하면 이 아이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100분이 294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이렇게 98 맞는 친구가 실제로 탐구는 97쯤 맞거든요. 그럼 이걸 293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의 의대에는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이 생각보다 되게 많죠. 우와, 여기까지 해당되는 인원이 적겠는데? 100분이 반영 대학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뭔가 작년보다 도수가 적네. 3만 명의 수험생이 늘어난 거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 100분이 구간대구나, 여기가. 그럼 여기쯤 되는 의대는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은 만약에 거기다 과탐도 지정이야, 이러면 과탐을 잘 본 애들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겠죠? 15만 건이 아이들이 사라졌으니까. 그럼 작년에 100분이가 100을 맞은 아이랑 올해 99를 맞은 아이가 거의 동률이 될 거고요. 작년에 100분이 98 맞은 아이가 올해 96 맞은 거랑 거의 동률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어느 구간이 올해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무언가 찾는 노력을 3주 동안 하시는 거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게 뭐냐? 내 점수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점수는 변하지도 않아요. 이게 3주 뒤가 돼서 5점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안 올라가죠. 그럼 내 점수인 고정값을 가지고 연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구를 잘한다는 거 학교 예측 서비스를 매일매일 보는 게 연구가 아닌 거고요. 실제로 본질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내 점수대의 구간은 어떻게 움직여져 있을까? 지금 저는 예시를 드는 거고요. 그래서 우와, 동점자가 많아진 구간이 있겠죠? 그럼 거기쯤 되는 점수대의 아이들은 이렇게 분포가 많아졌기 때문에 작년보다 경쟁률이 높아지겠네? 라고 추정하고, 그리고 대학의 학교 예측 서비스를, 대학에 대한 학교 예측 서비스를 메가스테크를 써봤더니 이래서 이렇게 많구나. 이래야 논리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무언가 쓰려고 하면 점수를 1점쯤, 2점쯤 점수를 안정적으로 써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예측 서비스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지원 패턴에 따라서 그냥 막 요동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참고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셔야 될 건 그 학교 예측 서비스를 보면서 이렇게 무언가 연구를 곁들여야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확인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올해 가장 센세이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여기입니다. 2등급 구간이 이 수학이 127점에서 124점밖에 안 된다. 다시 얘기하면 수학의 100분이 95부터 수학의 100분이 85까지 100분위로 따지면 7칸이나 차이가 나는데, 수험생으로 따지면 7%면 3만 명 이상이 원래 여기에 해당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4만 명이라고 되어 있죠. 올해는 4만 명이 몇 점 차이에 있는 거예요? 127, 126, 125, 124. 그러면 수학은 이 2등급 구간에는 10,000명씩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학은 기본적으로 또 고정값이 되겠죠. 국어는 몇 점이지? 라고 봤더니 국어는 6점 차이죠. 132, 126까지 하면 6점 차이인 거고요. 실제로 여기에 또 32,000명이 있구나. 여기도 수학이 거의 고정값에 국어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에 이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라고 질문하면, 수학을 100분위만 봤을 때는 못 본 100분위가 아닌 거예요. 100분위가 95부터 89니까. 만약에 국어를 조금 성적이 낮으면 당연히 수학 반영률이 높은 학교를 찾게 될 텐데, 그럼 이게 국어가 얼마나 못 봤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실제로 수학 반영률이 높은 학교를 찾더라도 이 수학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 동점자가 너무 많더라. 그 못 본 애들은 상당수가 이런 대학교를 찾게 될 테니까 많이 몰리겠는데, 이렇게 무언가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시는 생각보다 연구할 게 되게 많은 겁니다.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성적은 하나다. 그럼 연구할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내 점수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연구하는 게 쉬운 거예요. 이걸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다양한 점수를 가지고 고민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어입니다. 보통 이 레벨쯤 되는 대학교를 원서를 쓰는 친구가 영어가 1등급인 애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이들 대학교는 영어 2등급이 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겠죠. 근데 3등급 애들도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누가요? 자연계 학생들은 영어를 상대적으로 낮게 받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3등급이 많은데 우와, 점수 차이가 어떻게 두지? 라고 봤더니 홍대 2등급과 3등급 점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등차 수열이라 개차 수열처럼 주는 거죠. 이런 대학이 또 어디 있지? 봤더니 국민대는 그래도 2점, 3점 큰 차이 안 나 보이는데 숭실대 여기서 뚝 떨어집니다. 아, 역시 기독교 학교라서 영어를 강조하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밑에 세종대는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로 하니까 아, 세종대는 영어가 2등을 받든 3등을 받든 점수가 2점밖에 자연계는 차이가 안 나네. 사랑하게 되는 거죠. 숭실대는 3등급 받은 입장에서는 가면 안 되는 대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 아이들이 영어를 가지고 기피할 대학, 원하는 대학 이렇게 뭔가 바뀐다. 지원 패턴이 바뀌면 입시 결과가 달라진다. 작년에 경희대라는 대학교가 입시 결과가 정시에 별로 안 좋은 학과가 꽤 있었습니다. 올해 신의 한 수를 뒀죠. 영어 1등급과 2등급을 모두 다 만점을 만든다. 그럼 2등급 입장에서는 경희대는 정말 좋아하는 대학이 되겠네? 이렇게 뭔가 바뀌겠죠. 그럼 경희대는 작년보다 애들이 많이 올려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뭔가 하나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점수 얼마나 뭐죠? 영어 한 등급이 내려가면 3등급을 받으면 얼마나 다른 과목으로 만회해야 되지? 보니까 어마무시한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이러면 안 가. 홍대보다 건대가 좋아. 홍대보다 동국대가 좋아. 이렇게 아이들은 바뀌겠죠.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입시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워낙 사탐론으로 많이 도망갔기 때문에 가산점도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위에 3% 가산점을 준다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 하죠. 여기 있는 대학들 실제로 연세대학교가 지금 변환 표준 점수라고 탐구 환산 점수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60점대 후반이에요. 제일 높은 점수가 한 70점 정도가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탐구를 다 맞았어요. 그러면 변환 점수 연세대 입장에서 70점을 줍니다. 그러면 70점에 3% 가산점을 주면 몇 점이 되죠? 2.1점이 되는 겁니다. 2.1점을 내가 혜택을 받고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점수가 크냐 다르냐는 작냐는 무언가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맨 아래쪽에 경희대는 그냥 4점 준답니다. 그러면 경희대가 더 위력이 큰 거죠. 만약에 여기 지금 6%가 있습니다. 이화여대가 있어요. 이화여대도 만약에 의대를 쓰거나 이럴 때 저 위에 100분이 100을 주는 친구들한테 70점이라는 환산 점수를 발표한다. 그랬을 때 6%라고 가산점을 주면 4.2점을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누가요? 과학을 본 친구들. 반대로 사탐을 본 친구들은 지원을 할 때 그만큼 점수가 깎이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숫자가 크면 학생들은 지원을 할 때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봐야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연세대도 있고요. 여기 지금 고려대가 여기에 지금 적혀 있지 않은데 고려대도 아마 3% 가산점을 줄 겁니다. 올해.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고려대나 연세대나 대체제인 대학이죠.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둘 다 3%를 주네. 이러면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A씨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는 나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가산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지금 명지대, 성신여대는 10% 가산점을 준비합니다. 이게 꼭 우리가 서열이 같다라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여기는 10%인데 여기 위에 봤더니 광운대는, 인하대는 3%래. 이렇게 하면 만약에 내가 과학을 선택한 학생 입장에서는 10%는 굉장히 나한테 매력적인 학교로 바뀌죠. 반면에 사회를 선택한 친구한테는 10% 반영하면 굳이 여길 가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 대학교가 수준이 똑같은 대학이고 내가 여기를 고려할까 여기를 고려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대학인데 가산점이 다르면 이것도 아이들의 선호도에 학생들의 지원의 패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지원 패턴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두 가지가 된다. 첫 번째, 영어 등급. 등급에 대한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지원 패턴이 달라진다. 두 번째, 가산점에 따라서 또 지원 패턴이 달라진다. 이게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요소다라는 걸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얘기를 이제 또 공부할 얘기를 하나씩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이제 보기 좋게 사회나 과학을 아무거나 지원을 해도 되지만 가산점을 안 주는 학과들의 모집 정원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원래 문과학과야 라는 학과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학과들은 대부분 자연계학과일 거고요. 여기 지금 과탐 지정인 건 기본적으로 다 과탐을 무조건 봐야 되는 대학입니다. 위에만 있네요. 아, 의학학 계열이 대부분이구나. 그리고 여기 있네요. 서울대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기는 별로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두 개가 있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모집 정원을 이렇게 쭉 봤더니 실제로 의대는 이렇게 많이 줄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 작년에는 의대 중원 2,000명이라는 이슈 때문에 1,500명 가까이를 뽑았었고 거기에 정신원이 있었기 때문에 578명을 더 뽑았었는데 올해는 이 인원이 줄어들었네.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작년에 1,500명이 어디에서 늘었지? 제일 위에 대학교라고 얘기하면 성균관대 의대가 늘었었고요. 울산대 의대가 늘었었죠. 가천대 의대가 늘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아주대 의대가 늘었었고요. 인하대 의대가 늘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서울대, 연대는 작년하고 변동이 없으니까 의예과 입시 결과는 별로 차이가 없겠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씩 잔파도가 치기 시작하겠구나. 그리고 의대 정원이 이만큼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한의대나 약대나 수의대는
이만큼 모집 인원이 올해 줄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죠. 왜요? 작년에 이만큼 더 뽑았는데 578명을 더 뽑았다는 얘기는 수능 성적이 좋은 친구 578명을 작년에 이미 정시에 뽑았는데 의예과에서 안 뽑으니까 당연히 점수가 나머지 학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작년에 수시에서 이 578명을 빼면 수시에 몇 명이 남아요? 1500명을 작년에 뽑았었기 때문에 930명은 수시에서 뽑았다는 얘기가 되죠. 930명을 수시에서 뽑았던 것도 수능 최저가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그럼 작년에는 이미 수능 성적이 좋은 아이들도 수시에 930명 정도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정시 합격선이 내려갔었는데 어디가요? 지방의 사립의대들, 의약대들, 한의대들, 치대들 이런 데가 내려갔었는데 올해는 이것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겠구나 라는 건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의학학 계열을 원서를 써야 되는 친구는 작년 입시 결과를 봐야 되는 건 지양하셔야 된다. 서울대, 연대나 이런 대학교는 상관이 없지만 그 나머지 대학교는 성대부터 울산대부터 모집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언제 거 봐야 돼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기 전에 걸 봐야 되는 거죠. 2024학년도 볼까? 2024학년도는 또 다행히 현재 올해 수능하고 비슷하게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던 입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거를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약대나 이런데 작년보다 올라간다고 확인하시고 그때 입시 결과를 보는 게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밑에 대학들도 나비 효과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심리를 기본적으로 보면 의대 갈 친구들은 밑으로 안 내려오려고 하더라고요. 재수를 해서라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부터는 모집 정원이 그래도 좀 늘었구나, 다행스럽게 무언가 특성화 학과들, 계약학과들이 생겼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늘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쭉 분간을 한 건 실제로 가군, 나군, 다군을 과탐, 적용, 미적용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밑에 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인원 변동이 생겼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탐구에 대해서 의예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한의예과 과탐에 대한 지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여기 지금 약학과나 수의예과는 정말 과탐 지정이 많다. 사탐 런을 친구들이 중상위권 친구들만 넘어간 건 아니고 위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한 과목 정도는 사탐으로 넘어간 친구도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못 쓰겠구나. 근데 한의대는 여기는 과탐 지정이 아닌 대학이 대부분이네. 그럼 한의대는 실제로 작년보다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사탐을 친 친구 중에 국어 수학 점수가 높은 친구는 약대나 수의대는 가기가 어려우니 여기 모집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으니 오히려 그냥 한의대를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고요. 거기에 한의대가 과탐을 가산점을 안 주는 게 또 10명 중 4명쯤 뽑는 학과니까 여기는 특히 유의해야 되겠는데? 라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몇의 변동사항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가군, 나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주요 대학들이 몰려있는 군이죠. 가군에는 예를 들어서 연고대가 되게 많이 몰려있는 학과인데, 그래서 이 성균관대, 한양대가 특히 가군에서 뽑던 인기학과들을 나군으로 대거 이동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연대, 고대 워낙 군락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여기서 같이 연대, 고대 선택할래? 한양대 인기학과 선택할래? 이렇게 무언가 선택을 받게끔 하다 보니까 실익이 별로 없었던 거죠. 어떤 학과가요? 경영학과가, 정책학과가, 문과는 자연계 인기학과인 융합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특히 전기공학과는 그 밑에 학과라고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 어디로 온다고요? 나군으로 이동한답니다.
그럼 이들 대학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동을 하면 점수대가 경쟁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한양대가 그럼 나군에는 어떤 과가 있었는데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나군에 어떤 학과가 있었죠? 전통적인 인기학과 중에 하나인 미래자동차공학과가 거기에 있었고요. 반도체공학과도 있었고요. 원래 거기에도 인기학과가 위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까지 덮어 쓰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양대를 선택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미래자동차 쓸까? 저희 반도체 쓸까? 여기 지금 융합전자 쓸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쓸까? 화학공학과 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화학공학차 가군이고 이런 학과를 쓸까에 뭔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그럼 이런 학과들은 옮기게 되면 작년보다 경쟁률은 올라갈 수 있다. 왜? 가군 경쟁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근데 나군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미래자동차공학과나 에너지공학과나 이런 학과들은 경쟁률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왜? 기본적으로 이런 학과가 이동을 하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안정적으로 가려고 이쪽으로 옮겨왔지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작년 입시 데이터는 필요가 없겠죠. 작년 다른 구에서 뽑았던 거니까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럼 우리는 이 학과 어떻게 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학과가 옮겼다고 해서 없던 군에서 옮긴 거냐? 이 나군에도 원래 뽑았던 학과들이 있잖아요. 뽑았던 작년의 학과들의 입시 결과를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굴락이 되면 조금 점수 내려가겠는데 그 수준에서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죠. 가산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가산점을 다 준다. 성균관대가 참 머리를 잘 썼죠. 최대 5%라고 했습니다. 그럼 진짜 5%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이걸 만약에 3% 이렇게 줘버리면 이들 대학교는 다 똑같은 대학입니다. 과탐 가산점을 봤을 때 여기 가면 유리해 여기 가면 불리해 가산점 가지고는 하나도 유불리가 없죠. 그럼 이제 뭐가 유불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과학탐구 탐구 반영 비율을 어떤 대학은 20%대 어떤 학교 25%야 어떤 학교는 30%야 이런 반영 비율에 따라서 학생들이 몰리거나 안 몰리거나 이렇게 무언가가 나눠지겠죠. 몰리는 대학교는 어떤 대학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이런 탐구의 반영 비율이 극단적으로 너무 높아 나 혼자 혹은 반대로 극단적으로 나 혼자 되게 낮아 이러면 학생들이 몰리는 대학입니다. 그럼 전통적으로 그런 학교가 어디였죠? 서강대학교였죠. 서강대학교는 문과학과거나 이과학과거나 탐구 무시하는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탐구 반영 비율이 20%도 안 되게 반영을 해서 국어, 특히 수학 잘하는 애 오세요 라고 서강대가 요구했었는데 올해 성균관대가 거기에 이제 무언가 같이 동행하고자 자연계학과에서도 탐구 20%만 반영할 수 있다? 우린 듀얼로 반영 비율 적용한다? 이렇게 무언가 같이 맞짱을 붙은 거죠. 그럼 서강대 갈까 성대 갈까 학생들이 이제 분산되는 효과도 생기겠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런 걸 고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이 성균관대는 나군의 100분위를 반영한답니다. 표준 점수 반영하나 100분위 반영하나 뭔 차이겠어. 상위권 대학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 나군의 100분위를 반영할 때 문제점 하나가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점 하나가 발생하죠? 올해 의대들의 상당수는 과학을 지정했기 때문에 서울대도 과탐을 지정했기 때문에 상위권 친구들은 사탐런이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15만 명이 시험 봤던 과학탐구였는데 올해는 똑같이 위에 친구들은 변동이 없는데 밑에 친구들이 7만 명 정도가 도망갔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15만 명이 봤다가 7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15만 명이 시험 봤을 때는
100분이 100을 맞은 친구가 1500명이 나와야 되는데 7만 명이 시험 보게 되면 100분이 100을 맞은 아이는 700명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럼 701등 하는 친구는 100분위가 99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100분위가 이렇게 다 뚝뚝 떨어진다. 작년에 100분이 100이 올해 100분이 99랑 똑같아진다. 작년에 100분이 98이 올해 96하고 똑같아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탐 본 친구들은 100분위가 불리하겠다. 그러면 사회탐구 본 친구는 100분위가 불리하지 않겠다. 그러면 100분위 반영하는데 실제로 과학을 응시한 친구들이 써야 되는 학과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질문하면 지원을 기피하겠구나.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았는데 이런 것도 올해 또 주목해야 될 상황인 거죠. 이런 여러 가지를 그냥 텍스트를 대학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라는 걸 그냥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를 지금부터 약 일주일, 2주일 동안 연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학교인증 서비스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도움이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상위 9개 대학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그 밑에 맨 꼭대기 한양대 이상의 대학까지 잘라놓고 그 밑에 중앙대부터 뭐 경희대, 이화여대, 시립대 이런 대학교를 싹 다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까지 모아놓은 겁니다. 실제로 작년하고 모집 인원을 쭉 비교해보면 다군이 열나 많이 늘었구나. 간하군은 모집 인원을 다 줄였네. 그래도 전체 인원은 이만큼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 숫자가 올해 3만 명이 늘었어도 실제로 모집 정원도 늘어났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작년보다 폭발할 일은 없겠는데? 라고 첫 번째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여기도 군을 어떻게 옮겼지? 라고 봤더니 와, 전기전자, 컴퓨터,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지능형 반도체, 가군에 있던 학과들이 다군으로 이동을 했어요. 원래 건국대라는 대학은 자연계 모집 단위로 보면 가군의 인기학과가 되게 많았죠. 인기학과가 되게 많았는데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두 개, 가장 전통적으로 인기학, 가군에서 제일 높았던 학과 두 개를 뺍니다. 그리고 다군으로 옮겨놔요. 다군에 원래 학과가 뭐가 있었냐? 또 특성화학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붙이는구나 여기다가. 와, 서울시립대는 지능반도체, 반도체공학과가 가장 요새 핫한 학과 중에 하나죠. 다군에 옮겼네. 학생들이 열광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지능형 반도체니까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뭐죠? 이게 취업이 되는 계약학과인가? 뭐 등등등 이런 걸 확인하면서 와, 취업도 보장되면 더 좋겠는데? 이런 거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시립대의 가장 큰 강점이 뭐지? 등록금이 100만 원밖에 안 해. 야, 여기는 알바를 안 하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 무언가 고민하면서 대학의 학과가 어떻게 바뀔 건지는 확인하시면 되는데, 올라가겠다 이거 잘하면. 이렇게 우리는 공포감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입시를 보면 고려대학교가 다군의 자유전공 뽑았고 한양대 다군의 자유전공을 뽑았었는데 작년에 다 빵꾸 났어요. 입시 결과 기대치보다 한참 내려갔죠. 추합이 워낙 많이 돌아서기 때문에. 그런데 왜 많이 도냐? 20명대를 뽑았는데 저쪽에서 뭐 약대 쓰는 애, 서울대 쓰는 애, 연고대 인기학과 쓰는 애 다 막 쏟아부니 추가 합격이 계속 돌고 그 밑에 원래 써야 되는 애들은 겁나니까 못 쓰고 그래서 작년에 펑크가 났던 거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 다군으로 옮긴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다군의 모집인원이 늘어났지만 원래 다군에도 앞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원래 모집인원이 꽤 있었어요. 꽤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꼭 올해 다군의 입시 결과가 좋아질 거다라고 확인하시는 것보다 이게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건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과탐 지정인 학과는 하나도 없구나. 그럼 가산점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봤더니 대학마다 편차가 정말 크구나 라는 게 하나의 특징인 거죠. 여기 지금 과탐 3% 뭐 이런 대학도 있지만 3% 이런 대학도 있지만 차이 엄청나게 크는 6% 4점 이런 대학도 있구나 라는 건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변동사항이 있는지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제가 앞서서 굉장히 자세히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에 해당되는 자료집은 아마 홈페이지에 오늘은 안 올라갈 거지만 혹시 이번 주 주말 아니면 그 전에 자료집 다운로드 하기가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들은 하나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쭉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보시면 될 것 같다. 여기도 탐구 가산점이 이렇게 쭉 있는데 돌출되는 대학이 어디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특별하게 단국대는 5%나 주네. 이렇게 뭔가 되는 거고 세종대는 5%, 3% 이렇게 일부 학과들은 이렇게 차등해서 주는구나. 그럼 한 과목을 과탐한 친구는 실제로 가산점이 좀 적게 비중을 주니까 나쁘지 않겠는데 두 과목을 다 과탐이 아니라 사탐 응시하면 세종대도 좀 문제가 있겠는데 이렇게 뭔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대학교도 우리가 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상위권 그 밑에 있는 대학교를 쭉 봤더니 모집 인원 여기서는 조금 줄었네. 다군은 늘었지만 가군이 정말 많이 줄었구나. 중상위권이라는 게 어디냐? 그 위에 이제 저쪽 홍대, 건대까지 다 했으니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을 다 모아 놓은 겁니다. 다 모았더니 가군이 정말 많이 줄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작년에 가군에 1000명이나 뽑았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쓸 친구들이 3000명이 있다고 가정하죠. 그럼 1000명의 모집 인원에 분산돼서 지원을 해서 3대1의 경쟁률을 보였을 텐데 올해는 600명밖에 안 뽑네. 그러면 똑같이 그 점수대에 해당되는 친구가 그대로 3000명이라고 가정하면 모집 인원이 600명으로 줄었으니 5대1 이상으로 경쟁률이 올라가겠는데 자연적으로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 애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야 추가 합격자로 빠져나가야 3대1에서 5대1로 경쟁률이 높아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럼 다른 대학들은 위의 대학들은 어떻게 모집 인원이 되지? 라는 걸 이제 잠깐 앞으로 보다 보면 이 위에 있는 대학이 바로 아까 이 앞에 대학이 여기는 지금 상위 9개고 그 밑에 대학이니까 여기는 나군이 3078명 다군은 2000명이니 와 여기 모집 인원이 되게 많구나. 이 상위권 여기는 9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정원이 9000명인데 여기 지금 가군에도 물론 3000명이나 있지만 나군에 3700명이나 있네. 그러면 여기를 쓰는 친구들이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적정, 하나는 상향 이렇게 뭔가 조합을 해서 쓴다고 했는데 가군에 여기를 쓰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다군에 어디를 쓸 거냐, 나군에 어디를 쓸 거냐 라고 고민하면 나군에 저 위의 대학교를 쓸 가능성이 되게 높죠. 여기가 적정이라고 하면 참 이게 1050명, 1600명으로 해서 200명이 준 거네요. 아까 말을 조금 실수했는데 어찌됐건 인원이 줄었으니까 작년보다 경쟁률은 더 높아진다. 그럼 이 친구들이 나군에 쓰게 되면 실제로 빠져나갈 애들은 많겠지만 모집 인원이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합격선이 위험할 수 있겠는데?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모집 인원이 어디가 줄었는지 어느 대학이 준 건지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이 점수대 친구들이 그런 변동이 어떻게 될 건가를 기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여기도 참고적으로 가산점 주는 학교는 없구나. 아니 과탐 지정인 학교는 없구나 라는 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그 다음 대학 또 이렇게 모아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점수대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어디 쓸까? 가군 쓸까? 나군 쓸까? 다군 쓸까? 이렇게 고민하게 될 텐데 만약에 우리 친구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했을 때 작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늘어나서 가군에는 그럼 입시 결과가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왜요? 3만 명의 학생 숫자가 늘어났지만 모집 인원도 여기 1300명에서 147명 이렇게 늘어났으면
작년은 1200명이 안 되게 뽑은 거잖아요. 그럼 10% 이상 모집 인원이 는 거죠. 학생 숫자 3만 명 늘어봐야 7%도 안 는 거기 때문에 야, 여기는 경쟁률이 작년보다 떨어지겠는데? 모집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여기에 무언가 학생들이 더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무언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다군 같은 경우는 1870명 올해 선발한다. 작년에 비해서 248명이 줄었다. 그럼 작년에 몇 명을 뽑은 거예요? 2110명을 뽑은 거죠. 그럼 2110명에서 이만큼 줄었으니까 실제로 10% 이상이 감소한 거죠. 그럼 다군의 입시 결과는 작년의 경쟁률이 만약에 10대 1이었으면 올해는 11대 1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지면 합격선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아, 다군은 작년 입시 결과보다 조금 더 내 점수를 놓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무언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다.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 여기 과탐 지정이 있네. 이게 계약학과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지정이구나.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뭔가 나눠져 있다. 가산점 주는 학교가 이제 여기서 사라지네. 극단적으로 나눠지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가산점을 안 준대요, 자연계도. 근데 경쟁대학교 어디는 10%를 준대요. 그럼 사탐 본 친구들은 이 과탐 가산점 10%는 눈도 쳐다보지 않겠죠. 5%도 실제로 가야 되나? 라고 고민하겠죠. 반면에 과학을 본 친구는 이거 갈까? 라고 고민을 하겠죠. 근데 상명대가 어떤 대학이죠?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거든요. 상당수 친구들이 사회 하나, 과학 하나를 시험 봤는데 과학을 더 잡았을 거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사회를 써먹으려고 하면 이 가산점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도 실제로 가산점이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기본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얘기를 하고 실제로 공부해야 되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예시를 이제 2부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대학은 점수 반영하는 방식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첫 번째, 이 맨 밑에 있는 백분위 반영 대학이 있어요. 백분위 반영한다라는 얘기는 작년에도 백분위, 올해도 백분위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느 대학교 갈 수 있지? 라는 걸 확인하기 제일 좋은 대학은 백분위 반영 대학입니다. 변동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맨 위에, 그 위에 있는 표준점수 반영 대학교는 서울대 같은 대학은 위에 극상위권이 쓰는 대학이다 보니 작년의 표준점수 체계랑 올해 표준점수 체계가 다르죠. 다르시 얘기하면, 와, 국어가 작년에 다 맞아봐야 139점인가 밖에 안 나왔는데 올해는 147점까지 나왔으니 점수가 체계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표준점수도 1등급 밑으로 내려오면 작년 표준점수나 올해 표준점수나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 표준점수 반영하는 대학교 중에 국민대나 서울과기대나 항공대나 홍익대나 이런 대학은 작년에 표준점수가 몇 점이었지? 라는 거 입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인하면 올해도 거의 변동이 없다, 그대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단 뭐만 변동이 된다? 인원이 어떻게 변동됐느냐가 영향을 끼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 반영하고 탐구는 백분위를 활용해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변환 표준점수를 사용하는 대학. 뭘 변환 표준을 써요? 탐구 과목을. 그래서 이런 건 대학이 결과를 발표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던 거 그냥 쭉 한번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그럼 실제로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발표한 대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의예과는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로 점수가 매년 바뀌겠죠. 저 위에 극상이니까. 치대도 마찬가지고 약대도 마찬가지고 수의대도 마찬가지고 입시 결과가 작년의 표준점수를 그대로 쓰더라도 여기는 그대로 보시면 위험하다. 왜? 저 위에 있는 1등급의 초반대에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들 대학교를 쓸 때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대학에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이 상위 몇 프로 친구들이 들어간 거지? 아, 여기는 0.3%대 친구가 들어간 거구나. 그래서 작년에는 표준 점수 실제로 0.3%대는 이 대학의 환산 점수로 따졌을 때 530점이었는데 올해 0.3%는 532점이야. 이러면 올해 532점으로 예측하는 게 맞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는 대학이다. 어디만요? 표준점수 반영한 대학 중에 서울대거나 의예과, 치의예과 이런 학과들.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은 그냥 보시면 된다.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은 그냥 보시면 된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메디컬은 탐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우리가 쭉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는 아까 표준 점수를 그냥 반영하는 대학은 그냥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대학이 이렇게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건대 글로컬이라고 해서 충주 캠퍼스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이 의예과는 여기 지금 탐구를 뭘로 하냐면 표준 점수로 최고점을 나눕니다. 그럼 이렇게 나눠버리면 무슨 과목을 선택한 애들이 불리한 거죠?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친구가 불리한 겁니다. 올해 어려운 과목이 뭐였죠? 라고 치면 생명과학이었죠. 생명과학을 선택한 친구들은 다 맞은 친구를 제외하고는 이 대학 지원할 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지원을 덜 하게 될까? 의예과 간 애들은 대부분 생명과학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기는 애들이 좀 지원의 패턴이 작년보다 줄어들겠는데 이렇게 추측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학은 이렇게 무언가 환산 점수를 발표하는 거 기다리셔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의 겁니다. 작년 거를 예시를 쭉 갖고 온 거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올해 또 하나 마지막 변수 중에 하나가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실제로 친구들이 특히 과학을 한 과목이라도 본 친구들은 과학을 못 본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 한 과목은 그래도 성적이 좀 나왔는데 한 과목 성적이 뚝 떨어진 친구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은 작년에 비해서 지원자 풀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정말 마지막 하나 대학별로 이렇게 가중치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유리한 대학교가 어디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찾기 시작해야 된다. 여기 지금 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어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 국어만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 문과인데도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비율이 거의 똑같은 대학. 이렇게 무언가 그룹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수준으로 나누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준으로 나누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어 반영비율이 높은 학교가 연세대학교가 있고요. 그 옆에 인하대가 있습니다. 연세대가 국어 반영비율이 높대요. 인하대도 국어 반영비율이 높대요. 이거는 둘은 연관관계가 별로 없죠. 왜요? 지원하는 아이들의 풀이 다를 거기 때문에 연세대는 보통 1등급 이상의 친구들이 지원할 거고요. 인하대는 2, 3등급 친구들이 지원을 할 테니 그럼 이렇게는 묶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가 예를 들어서 인하대도 있고 아주대도 있네? 그럼 이거 그룹핑을 묶을 필요가 있죠? 이 수준에서는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가 많구나. 그럼 우리나라 수험생은 국어를 잘 본 친구, 수학을 잘 본 친구, 탐구를 잘 본 친구 각자 나눠질 텐데 이러면 이 인하대, 아주대는 서로 경쟁자들이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려고 생각하는 건가 보다. 반영비율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고민하시면서 아이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가산점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쭉 한번 나눠보면서 영어가 어떤 대학은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하나하나 잘 보시다 보면 실제로 어떤 대학교는 아이들이 덜 지원하겠구나, 어떤 대학 쪽으로 몰리겠구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공부할 여러 가지를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 12월 10일 지금 거의 딱 1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내일부터 이런 연구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부에서 저희 회사의 회장님께서 사례 중심으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쭉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경청하셔서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26학번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